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가구회사 러브색의 최근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이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들의 다음 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어느 가구 회사의 실적 보고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브랜드가 거시경제의 압박, 또 변덕스러운 소비 심리,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기민하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인 생존술과 장기적인 큰 그림을 동시에 그리고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럼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한 전술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사이에서 이들이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우선 중고 제품 재판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요. 모두를 놀라게 한 사업 계획의 급선회, 또 롤러코스터 같았던 최근 매출 실적, 그리고 거의 혁명에 가까운 마케팅 전략 변화까지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러브드 바이 러브색이라는 재상거래, 그러니까 중고 제품 판매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공식 중고 판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반품했거나 사용했던 제품들을 회사가 직접 검수하고 등급을 매겨서 다시 판매하는 거죠. 거의 새 것과 좋음 이렇게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소비자는 정상가나 일반 할인가보다 한 20%에서 25%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25%면 꽤나 매력적인 할인율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고 사업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지 않나요? 제품 수거하고 상표 확인해서 등급 매기고 다시 포장해서 배송하는 이 물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잖아요. 단순히 재고 처리 목적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표는 당장의 중고 판매 수익이 아니에요. 아, 이건 사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위한 거대한 테스트이자 인프라 구축 과정인 거죠. 보상 판매요? 네, 현재 27개 주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물류, 검수, 재판매에 이르는 전체 사이클을 시험하고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겁니다. 아, 보상 판매라면 마치 쓰던 스마트폰 반납하고 새 폰 살 때 할인받는 것처럼요? 소파를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몇 년 쓰던 소파의 커버 색상이 지겨워졌거나 아니면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리클라이너 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기존에 쓰던 부품을 러브색에 반납하면 새 부품이나 기능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영리한데요. 가구는 한 번 사면 바꾸기 어려운 대표적인 내구재인데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드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평생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이들의 핵심 브랜드 철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삶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해서 소파를 업그레이드하고 관기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주니까요. 지금의 중고 프로그램은 그 거대한 비전을 위한 첫 단추인 셈인데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적응의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용적인 적응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들이 미래의 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룸이라는 아마도 침실이나 다른 공간을 위한 대규모 신제품 출시를 연기하고 오프라인 쇼룸 확장 계획도 대폭 축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소파는 예정대로 출시한다고 하니 이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겉으로만 보면 큰 건 포기하고 작은 건 한다는 식이라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럴 거면 그냥 하던 거나 잘하지 왜 굳이 신제품을 내놓는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불확실성이 클 때는 보통 신규 투자를 줄이고 현상 유지에 집중하지 않나요? 기존 제품군을 잠식할 위험도 있을 테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을 포기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정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역시 굉장히 계산된 실용적인 적응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 임원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기존 인프라와 제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아, 즉,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에 진출하는 새로운 룸 프로젝트는 막대한 R&D와 마케팅 비용, 또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입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자칫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반면에 새로 출시하는 소파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신제품 소파는 기존의 주력 제품인 섹셔널과 생산 및 물류 인프라를 상당 부분 공유합니다. 출시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들죠. 게다가 최근에 내놓았던 스너그라는 다른 신제품 라인이 공략하지 못했던 좀 더 전통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고객층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모험은 잠시 뒤로 미루고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시장의 빈틈을 공략해서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탄탄한 재무 상태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뒤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새로운 룸이라는 큰 스윙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것과 같아요. 몇 달간의 전략적 후퇴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위해 잠시 움츠리는 전략을 택했는데 이런 결정의 당장의 성적표, 그러니까 실적에는 어떻게 나타났을지 궁금해지네요. 자료를 보니 3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니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부진했던 3분기를 보면 9월 초 노동절 연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 매출이 급격히 꺾였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6,000달러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주문에서 하락세가 아주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6,000달러 미만 주문이라면 아마도 처음 러브색 제품을 구매하거나 비교적 작은 구성의 섹셔널을 구매하는 고객층이겠네요. 흔히 말하는 중산층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3분기에 있었던 가격 인상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정확히 맞물리면서 가장 민감한 고객층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4분기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네, 사이버 먼데이에는 역대 최고 1일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니 도대체 한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요? 하하, 마법이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실용적인 적응을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긴 결과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프로모션 전략을 더 과감하고 더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고객별로 약간씩 다른 혜택을 주는 복잡한 방식도 썼다면 4분기에는 모든 고객에게 통하는 아주 강력하고 단순한 할인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거죠. 왜 그런 변화를 준 걸까요? 개인화된 혜택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소비 심리의 함정이죠. 시장이 불안하고 경쟁사들이 최대 80% 할인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쏟아낼 때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개인별 혜택보다 그래서 얼마가 할인된다는 거야? 라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해주는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비자들의 고민할 시간을 줄여주고 구매 결정을 쉽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변화는 뭐였죠? 미디어 전략을 최적화했습니다. 3분기에 이탈했던 바로 그 6,000달러 미만 주문 고객층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마케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어요. 이들의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채널에 광고를 집중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3분기에 부진했던 소규모 주문 실적이 V자 반등에 성공한 거죠. 잠깐만요. 그럼 11월 실적도 좋고 4분기 출발도 아주 긍정적인데 왜 4분기 전체 매출 전망은 오히려 이전보다 낮춰 잡았을까요?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잘하고 있으면서 왜 몸을 사리는 거죠? 바로 그게 이들이 얼마나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러브색이 속한 시장의 특성 때문인데요. 11월 전체 가구 시장이 3% 하락한 반면 러브색이 경쟁하는 고가 가구 시장은 무려 11%나 급락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서 선방하고 있지만 우리가 놀고 있는 운동장 대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혹독한 시장 상황과 작년 4분기에 워낙 실적이 좋아서 비교 기준 자체가 높은 점, 그러니까 역기저 효과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기대치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했지만 시장 전체가 어려우니 너무 낙관하지는 말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신중한 태도죠. 듣고 보니 마케팅 방식에도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료를 보면 거의 전면적인 개편 수준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결별 선언에 가까워요. TV 광고와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에서 거의 완전히 손을 떼고 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브랜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TV 광고를 버린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전히 TV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효율성 때문입니다. TV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뿌리는 방식이라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과를 책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브색은 3분기에 이탈했던 $6,000 미만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처럼 아주 구체적인 타겟을 공략해야 하잖아요. 이럴 땐 유료 인플루언서나 프로그래매틱 광고처럼 특정 고객층에게 핀포인트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이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그 아낀 비용을 전부 웹사이트 경험을 개선하는 데 쏟아붓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웹사이트가 가장 효율적인 쇼룸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고객이 매장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의 구성을 바꿔보고 수백 가지 커버 색상을 적용해보는 등 다양한 옵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험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즉각적이라니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4분기의 웹사이트 트래픽과 매출은 회사 전체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마케팅팀이 웹사이트를 개선하자마자 몇 시간, 며칠 만에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는 게 데이터로 보일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런 실시간 반응과 수정이 가능한 것이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강점이죠. 여기서 이들의 이중적인 접근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해 즉각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단기적인 전술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장기적인 브랜드 스토리텔링 강화입니다. 단기 전술과 장기 브랜딩.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번 주 30% 할인 같은 단기적인 판매 메시지를 넘어 러브색 제품이 가진 평생 쓰는 가치,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다용도성을 중심으로 오직 러브색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판매 촉진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브랜드 서사 만들기.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미래를 위한 포석인 재산거래 프로그램, 리스크를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출시 연기, 데이터에 기반한 기민한 실적 관리, 그리고 단기와 장기를 아우르는 마케팅의 대대적인 전환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대화에서 여러 번 나왔던 실용적인 적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고가 가구 시장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무리하게 영토를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핵심 역량을 더 날카롭게 벼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판매와 마케팅에서 나오는 실시간 데이터에 귀 기울여 민첩하게 방향을 틀고 오늘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건 오늘의 성공을 위해 내일의 큰 그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더 큰 성공을 위해 오늘의 보폭을 조절할 줄 아는 유연함인 것 같아요. 당장의 매출도 잡아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장기적인 비전 사이에서 정말 영리하게 균형을 잡고 있네요. 맞습니다. 변화의 파도에 수동적으로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파도의 방향을 읽고 서핑하듯이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정하며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료에서 읽어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훌륭한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러브스의 CEO는 자사의 두 가지 초능력으로 평생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과 맞춤형 고객 확보 엔진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주력 제품인 섹셔널 외에 스너그나 새로운 소파 같은 다양한 제품군이 생겨나면서 이들은 과연 기존의 핵심 브랜드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각기 다른 제품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케팅이라는 초능력을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시켜야 할까요?